2부. 농업혁명. 자, 1부 인지혁명을 지나 드디어 이 책의 정체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피엔스를 세상에 널리 알린 농업혁명입니다. 자, 2부 농업혁명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순서대로 5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5장 역사상 최대의 사기. 5장에서는 인류가 농업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부터 서문을 열고 있어요. 인류가 농업으로 이행을 한 것은 기원전 9500년부터 8500년경에 터키 남동부, 서부 이란, 에게해 동부지방에서 먼저 농업이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밀을 재배하고 염소를 가축한 것은 기원전 9000년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완두콩과 렌즈콩, 콩의 종류죠. 기원전 8000년경 재배를 했고, 올리브 나무는 기원전 5000년, 포도는 기원전 3500년, 그리고 말, 저희 타고 다니는 말은 기원전 4000년부터 기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이 대략 1만 년 전부터 우리 인류의 삶이 달라졌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특히 일부에서 살펴봤던 유인원 시절부터, 유인원 시대부터 약 600만 년의 인간의 역사로 본다면 불과 약 1만 년 전, 즉 나머지 599만 년 정도는 이런 농경 생활의 경험을 하지 못한 인류인 거지. 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실제 이 농업혁명이라는 기치를 달고 혁명적인 이름으로 알려진, 혹은 그 이후의 삶의 변화를 겪게 된 건 실제 전체 인류의 역사에서는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다. 그런 설명을 할 수 있고, 인간이 생활하는 방식의 혁명, 즉 농업혁명이다라고 121페이지에 이야기한다. 네. 135페이지. 학자들은 농업혁명이 인간성을 향한 위대한 도약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두뇌의 힘을 연료로 하는 진보의 이야기를 지었다. 진화가 점점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만들어냈고, 이렇게 너무 똑똑해져서 자연의 비밀을 파악하고 양을 길들이며 밀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게 가능해지자 지겹고 위험하고 종종 스파르타처럼 가혹했던 수렵 채집인의 삶을 기꺼이 포기하고 농부의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즐기기 위해 정착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지. 네, 하지만 완전한 이 오해다. 이야기는 환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팽숙이의 설명에 앞서 그러니까 이런 농업혁명의 시작이 대체 어디서 발원되었느냐,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라는 많은 주장과 학설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중동의 어느 특정 지점에서 농업이 시작되어서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고 믿었다는 거야. 네. 애초에. 그러나 오늘날 학자들은 중동 농부들이 자신들의 혁명을 수출한 게 아니라 농업은 실제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완전히 독자적으로 생겨났다는 생각에 합의하고 있다는 거지. 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 그게 약 1만 년 전후로 네. 이 지구상에 흩어져 살고 있던 여러 인류가 각자의 방식으로 농업을 시작해 나갔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다. 네.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각지에서 시작됐던 농업혁명이 안락한 새 시대를 열지 못했고, 오히려 수렵 채집인들이 그보다 더 활기차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기아와 질병의 위험이 적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로 이름을 널리 알린 게 바로 이 문장이 아닌가. 지금 네. 선생님가 읽어준 페이지. 논란이 많았죠. 농업혁명은 역사상 최대의 사기였다. 네. 실제 사피엔스를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해 보시면 이 문구가 가장 많이 나와요. 이 책이 그만큼이나 도전적이었고 굉장히 농업혁명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혹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만한 사건으로 네. 인지하고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이 유발 하라리가 실제 지금까지 혹은 그 이전에는 농업혁명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혹은 인류 역사에서 뭔가 큰 터닝 포인트가 됐다라고 설명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네. 그런 분위기를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네. 네. 그래서 대부분의 2부에서 설명하는 농업혁명은 굉장히 단점이나 농업혁명의 한계점, 부정적 이런 거에 더 포커스를 두어서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다. 네. 그러나 이런 부분이 다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야, 누군가에게는. 왜? 우리는 농업혁명을 그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거든. 그죠. 그쵸, 다 성장했고 식량도 증대했고 사람들도 풍부한 자원 속에서 잘 살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배우다가 관점의 전환이 일어난 이런 주장을 보면 새로웠어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유발 하라리의 주장, 농업혁명이 역사상 최대의 사기였다고 주장할 만한 어떤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혁명의 한계 혹은 지적할 만한 점들을 말씀드릴 거라는 거. 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가 식물을 길들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식물이 호모 사피엔스를 길들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래 관점에 대해서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지구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식물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북미의 대초원 지역 같은 곳에서는 1만 년 전에 밀이 단 한 포기도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수백 킬로를 걷고 또 걸어도 밀이 굉장히 많이 보여질 정도로 엄청나게 번식한 식물로 평가가 되고 있죠. 네. 세계적으로 밀이 경작되는 지역은 대략 225만 제곱킬로미터쯤 된다고 하는데 이게 브리튼 섬,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이 섬의 10배에 이른다고 해요. 그래서 밀을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경작을 하게 되면서 밀을 재배하는데 자신의 시간을 모두 투자하고 거기에 시간을 맞춰서 살게 됐다는 거죠. 그렇지. 그 이전에 수렵 채집하던 시절과 달리 네. 그런 비교를 이어가고 있고 네.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질문하기를 밀은 어떻게 호모사피엔스로 하여금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삶을 더 비참한 생활과 교환하도록 설득했을까? 대체 무엇으로 보상을 제시했을까라는 질문을 한다. 근데 이게 더 나은 식사를 제공한 것도 아니고 네. 실제로는 인류는 아주 다양한 음식을 먹고 사는 잡식 속 유인원이 었는데 농업혁명 이전 식사에서는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적었다는 거야. 그죠. 그러나 이런 농업혁명 이후에 밀을 포함한 여러 곡류를 중심으로 식단을 짜다 보니 미네랄과 비타민이 부족하고 소화도 잘 시키지 못했고 그런 것들이 치주 조직에도 해로웠다고 설명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밀은 실질적으로는 농업혁명을 경험한 인류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지도 않았고 농부의 삶은 수렵체질인의 삶보다 결과적으로 불안정했다. 이런 설명으로 주장을 이어가더라고. 다만 이제 밀이 영양실조를 오히려 걸리게 하고 왜냐면은 식단적으로 뭔가 풍부한 칼로리를 주었던 건 아니니까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주었다고 하라리는 말을 해요. 그게 바로 밀 경작으로 단위 토지당 식량 생산은 크게 늘려졌고 그렇지. 덕분에 이제 호모사피엔스 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던 번식. 거죠. 번식이죠. 말 그대로. 번식의 개념으로. 인구의 번식. 네. 유발 하라리가 단 하나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사실. 네. 농업혁명을 통해서 농경사회를 받아들임으로써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음. 왜? 더 많은 식량을 저장할 수 있었고 네. 잉여 생산물이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거지. 보다 안정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진화했느냐의 여부가 굶주림이나 고통의 정도가 아니고 DNA 이중나선 복사본의 개수로 결정이 됐다는 건데 그렇지. 인간이라는 호모사피엔스라는 존재가 현재 지구상에 가장 많이 DNA가 존재하는 종이 되었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진화했다라는 증거로 풀이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과연 행복한가, 굶주림이 없고 고통이 없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농업혁명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설명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더욱 많은 사람들을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있게 만드는 능력. 하지만 이런 진화적 계산법에 왜 개인이 신경을 써야 하냐는 거지. 우리는 인류라는 개체, 종으로 접근했을 때 이런 개인들의 고통이나 행복 이런 것들은 실제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호모사피엔스 DNA 복사본의 개수를 늘리기 위한 삶의 질을 포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반문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농업혁명은 덫이라고 강하게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치라는 덫의 챕터로 넘어오면 기존의 수렵 채집인은 자연적 인구 조절, 문화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작이 굼뜨고 손이 많이 가니까 방랑하는 수렵 채집인의 경우는 3년에서 4년 터울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여성들은 24시간 내내 늦은 나이까지 아이에게 젖을 먹임으로써 터울을 두었다는 거죠. 맞아. 그래서 부분적인 금욕, 낙태 또는 유아 살해 등도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인간이 정착을 하고 밀이라는 곡물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밀이 풍부해지고 사냥감과 여타 식량 자원이 풍부해지면서 영구히 캠프를 차리게 되고 그러한 인간의 문화적 메커니즘이 변경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렇지. 결국 간단히 말하면 정착생활을 하게 됐다. 네.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게 계속 2부는 결국 1부 인지혁명과 비교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장이라는 거. 농업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농경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세대가 걸리고 많은 세대가 살게 되면서 과거에 자신들이 다른 방식으로 살았다는 것을 아무도 기억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구절이 있어요. 네. 수렵 채집인으로서 살았던 삶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 삶으로 다시 회귀할 수가 없게 돌아가기가 되었다. 어려웠던 거고 이 2부 농업혁명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안정적으로 식량이 공급된다라는 그 마약 같은 성질 때문에 이 밀의 재배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구 증가가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했는데
농업을 시작하면서 마을 인구가 100명에서 110명으로 늘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중에 나머지 10명이 자발적으로 굶어 죽는 거를 선택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이 과거에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기를 할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죠. 희생을 하면서까지. 근데 여기서 그 냠냠이가 얘기한 좋았던 시절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유발 하라리의 생각이다. 네, 그렇죠. 네. 그런 표현이라는 거. 네. 그래서 과연 농업혁명 이후의 삶이 더 좋았느냐, 농업혁명 이전에 일부 인지혁명의 시대가 더 좋았느냐는 사실 우리가 같이 판단할 수는 없지만 유발 하라리는 확실히 이 전반부에 힘을 더 실어서 표현하고 있다. 네. 자, 그래서 144페이지. 영구 정착촌에 살면서 식량 공급이 증가하자 인구가 늘기 시작했고 방랑하는 삶을 포기하자 여성은 매년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아기는 젖을 일찍 뗐고 죽 같은 이유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 밭에는 추가 일손이 절실히 필요해졌고 그러나 먹을입이 늘면서 여분의 식량이 재빠르게 고갈이 되었다. 너무 당연한 흐름이지. 네. 그러면서 경작지를 더욱더 늘릴 필요가 있었는데 질병이 들끓는 정착지에 살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모유를 덜 먹고 곡물을 더 많이 먹게 되면서 아이들이 죽을 더 먹으려 형제자매들과 경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린이 사망률이 급격히 치솟았다라고 설명하더라고. 결론. 대부분의 농경사회에서 최소한 어린이 3명 중 1명이 20세가 되기 전에 사망을 했고 하지만 이러한 사망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의 증가가 사망률 증가를 처음으로 앞질렀다는 거야. 사람들은 계속 이전보다 아이를 더 많이 낳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플로우를 설명하고 있다. 그죠. 정착 이후의 삶의 변화. 그러니까 밀이 풍부해지고 그런 사치가 또 다른 인구의 폭발을 만들어내고 그들끼리 경쟁을 하게 만들고 다시 또 사망률이 증가하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되었다는 내용이고 147페이지 역사에 몇 안 되는 철칙 가운데 하나는 사치품은 필수품이 되고 새로운 의무를 낳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일단 사치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는 의존하기 시작한다. 마침내는 그것이 없이 살 수 없을 지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책에서 말하듯 세탁기, 진공청소기, 식기세척기와 같은 그러한 새로운 기계에 우리의 삶이 여유롭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과거의 모든 수고와 시간은 절약된 건 사실이지만 내가 좀 더 느긋하게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반문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라는 거야. 결론은 아니다. 왜? 유발 하라리가 편지를 쓰는 예를 드는데 과거에는 편지를 한번 쓰게 되면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려서 주고받았다는 거지. 뭐 실제 그랬을 거고 몇 개월이나 걸렸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 지금은 이메일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불과 몇 분 만에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 그렇게 하다 보니 상대방이 모두 즉각적으로 답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는 시간을 절약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은 인생이 돌아가는 속도를 과거보다 10배 빠르게 혹은 그 이상 빠르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는 그 이전엔 없던 불안과 걱정이 넘쳐나게 됐다는 거지. 그렇죠. 네. 방금 설명한 사치품의 함정 이야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다고 하라리는 말을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인류가 좀 더 편한 생활을 추구한 결과 막강한 변화의 힘이 생겼고 아무도 예상하거나 희망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렇지. 이거를 농업혁명에 빗대어 말을 하는데 일부러 농업혁명을 구상하거나 인간이 곡물 재배에 의존하게 만들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누가 농업을 시작했겠냐는 거야. 네, 그런 맞아.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고대 수렵 채집인들이 농경 사회에 체화돼서 태양 아래서 계속해서 농경을 해야만 하는 그런 운명의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농업혁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네. 그런 결과로 얘기하고 있다. 네. 자,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설명하길 대부분의 학자들은 보통 역사적 발전의 원인을 대개는 경제적 또는 인구학적 요인에 돌리려고 한대. 이것은 그들이 이성적이고 수학적인 방식과도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현대사의 경우에는 학자들은 이데올로기나 문화 같은 비물질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야. 농업혁명의 역사적인 발전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이제 파악하고 깊이 연구해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퀘베클리 테페에서 발견된 기념비 유적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렇지. 저희가 이 내용을 유현준 교수의 공간의 미래에서 다뤘었습니다. 퀘베클리 테페의 구조물들은 연대가 기원전 9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약 1만 년 전에 농업혁명이 시작될 때 네. 전후 정도에 이 퀘베클리 테페라는 유적지가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모든 증거를 조사해서 정리를 해보니 이 구조물은 수렵 채집인들이 세운 것이다. 사실 반전이야. 네. 그러니까 농경사회가 생성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거다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네요. 그렇지. 그래서 왜 수렵 채집이
수렵채집인이 이러한 구조물을 만들었을까 했을 때 뚜렷한 실용적인 목적은 보이지 않고 그런 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세련된 종교나 이데올로기 시스템밖에 없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유적지의 기념비를 만든 것들이 종교적인 이유, 종교적인 또는 이데올로기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라고 네. 네. 현재는 추측한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놀라운 비밀이 있었는데 유전학자들은 작물화된 밀의 기원을 오랫동안 추적하고 있었는데 그 최근에 발견된 것에 따르면 그 변종인 웨알밀이라는 밀의 변종 중에 하나가 퀘베클리테페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생됐다고 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퀘베클리테페라는 문화적 중심지에 이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수렵채집인들이 이런 작물화, 밀을 재배하는 정착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들의 식량 공급을 늘리는 농경 사회가 생성된 기원이 되었다라는 걸 발견했다라는 거. 이건 되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지금 팽숙이가 말씀드린 게 무엇을 시사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지금까지 우리의 상식이라고 믿는 영역에서는 적어도 우리는 개척자들이 처음에 마을을 세우고 이것이 번영하면서 그 중앙에 사원을 건설했을 거라고 대개는 생각해왔다는 거야. 그죠. 마을이 그러나, 만들어지고 사원이 생성되었을 그렇지. 것이다. 그러나 퀘베클리 테페를 보면서 이게 시사하는 바는 그와는 정반대라는 거지. 그쵸. 먼저 사원을 세우고 종교적인 이유로 사원을 세우고 그것을 나중에 위해서 그 주위에 마을을 형성해 나갔다라는 거. 그쵸. 그러니까 부락이 먼저 형성되고 이후에 종교적인 의미를 담은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이유가 먼저 선행됐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퀘베클리 테페 문화적 유적지가 시사하는 바다. 시사하는 네. 바다. 그렇다. 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의의를 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네. 자, 그리고 퀘베클리 테페에 이어서 가축에 대한 이야기를 네. 이어간다. 여기서 가축을 혁명의 희생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지. 들어봅시다. 네, 인류가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이들이 가축화한 동물도 함께 퍼졌는데요. 1만 년 전에는 몇백만 마리 되지 않았던 양이나 소, 염소, 돼지, 닭이 아프로아시아의 좁은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반면에 오늘날에는 양은 10억 마리, 그리고 돼지도 10억 마리, 소는 10억 마리 이상, 그리고 250억 마리 이상의 닭이 존재하죠. 그만큼 1만 년 전에서 지금 비교를 해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양의 가축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다. 널리 퍼져 있다. 인류의 번식과 번성으로 이 가축들이 자연스럽게 개체수의 증가로 이어졌는데 폭발적으로 동물 혹은 가축들의 개체수가 증가한 것을 진화적 관점의 성공의 척도로서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생존과 번식이라는 기준으로만 판단했을 때는 물론 그 개체수가 늘어난 것이 양, 돼지, 말, 소와 같은 가축들의 성공적 진화의 결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 개체의 고통이나 행복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죠. 전혀 고려되지 그쵸. 않았다라는 거야. 네. 과연 그쵸. 그 약 1만 년 전에 몇백만 마리 되었던 그 당시의 양소, 염소가 지금의 네. 인류에게 길러지지 않은 인류의 손이 닿지 않았던 그 당시의 양소, 염소가 과연 지금 각각 10억 마리 이상의 수많은 개체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들이 더 행복하느냐, 네. 행복하겠느냐 네. 그쵸.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인류가 동물을 가축화하면서 더욱더 방식이나 시점이 더 잔인해졌다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야생 닭의 자연적인 수명은 7에서 12년 정도고 소는 20에서 25년 정도라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 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야생 닭과 소는 그 이전에 죽게 되는 거죠. 도살당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은 그게 경제적인 인간 뷰에서의 경제적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도살 연령이기 때문에 그 전에 죽임을 당한다. 그렇지. 그 닭들이 생후 3개월이면 몸무게가 최대가 된다고 하는데 그때 잡는 게 가장 인간에게는 경제적으로 효용 가치가 높다는 거지. 3개월이면 될 닭을 누가 3년 4년씩 먹여 살리면서 그러니까. 괜히 그 크기를 유지하고 있겠냐라는 거야. 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뉴기니 부족 같은 경우에는 돼지의 코에 큼직한 살덩이를 아예 잘라내버린대요. 그러면서 돼지가 냄새를 맡기 위해서 식량을 찾기 위해서 킁킁거리면 심한 고통이 느껴지니까 냄새를 맡지 못하고 그래서 길도 스스로 찾지 못해서 완전히 주인에게 의존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그 주인은 인간이다. 네. 그리고 낙농산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새끼를 낳자마자 죽여버리고 그 새끼를 낳았을 때 어미소가 계속 젖이 나오잖아요. 그 젖이 나올 때까지 있다가 젖이 끊기기 전에 또다시 임신을 시키는 식으로 계속 젖소에 우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서 말한 돼지나
낙농업에서 이렇게 우유의 최대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젖소를 거의 항상 임신으로 유지한다. 이런 잔인한 행동들이 인간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농경사회가 이처럼 키우는 가축에게 잔인했던 것만은 아니라고. 그래도 인류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가축이 된 일부 동물의 삶은 매우 안락했다고도 설명하고 로마의 칼리굴라 황제는 총리하던 말 인키타투스에게 집정관직을 내리기도 했고 그러니까 어떤 관직을 줬다라는 거. 그리고 역사를 통틀어서 양치기와 농부는 자신의 동물에게 애정을 보였고 매우 잘 돌보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전해진다라는. 또한 많은 왕과 예언자들이 스스로를 목자라고 부르면서 자신이나 신이 백성을 돌보는 것을 양치기가 자신의 양떼를 돌보는 것에 비유했던 것이 우연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따뜻한 면 혹은 농경사회가 가축을 대하는 방식이 모두 다 이렇게 잔인했던 것만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보태고 있더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가축화된 동물에 큰 재앙이 생기게 됐고 이것은 진화적인 의미에서 성공과는 전혀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면서 진화적 성공과 개체의 고통 간의 이런 괴리는 우리가 농업혁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라고 유발 하라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하게 들리는 초반부의 대목인데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성공했다. 즉 개체수의 번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그 개체수가 유지되고 있다. 그 종이 소멸되지 않았다. 라는 면에서는 진화적인 성공이지만 그것이 과연 이 고통이라는 것 또는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이러한 괴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농업혁명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가축의 입장에서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최근 들어서 동물권에 대해서도 재앙이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재고를 하라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인간을 맞아. 위해서 동물을 죽이고 했던 당연스럽게 우리의 효용과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했던 게 사실은 많은 살상을 했던 것이다 라는 걸 재고하라는 의미에서 강조한 그리고 거. 인간이 진화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어떻게 우리에게 돌아올지 모르는 것을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설명해 주는 것처럼 사부에서 어떤 과학혁명으로 네. 돌아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네. 한 것 같아요. 먼저 살짝 살짝 예고제와 했다. 같이 예고를. 네. 그래서 이 페이지가 굉장히 이 농업혁명에서는 큰 의미를 담은 페이지로 보고 여기서 설명을 이어가기를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 종이 집단적으로 힘을 키우고 그러니까 우리 종이라는 건 인간이겠지. 외견상 성공을 구가한 것이 개개인의 큰 고통과 나란히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점을 달리하고 접근 방식을 이전과 차별화해서 본인만의 방식으로 계속 질문하겠다라고 설명한다는 거. 그게 바로 이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가 가진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5장에서는 밀과 가축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유발 하라리가 농업혁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관점으로 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는 거. 네. 자 6장 갑니다. 6장 피라미드 건설하기. 자 건설하러 갑니다. 네. 6장에서는 앞서 5장에서 말했던 농경 덕분에 인구가 너무나도 급격히 빠르게 늘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수렵과 채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고 정착을 하게 되면서 전형적인 농부는 본인이 가진 공간, 건축학적인 의미의 집, 내 집이라는 것에 집착하고 이웃으로부터 그것을 분리하고 자기중심적이 된 존재의 심리적 특징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수렵 채집인과 다르게 정착한 호모사피엔스는 큰 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자 하는 농업 영토만 가지면 된다. 그래서 역사상 대부분 기간 동안 인간이 만든 영토는 매우 좁았는데 여기서 이제 길들여지지 않은 광활한 자연이 둘러싸고 있었죠. 그렇지. 자 이것을 이제 유발 하라리가 수치로서 표현을 해본다는 거. 네. 이게 어떤 의미로 느껴졌냐면 우리가 예전에 지대덤야 제로 할 때 지구를 귤로 표현했던 거 있잖아. 네. 기억나? 네. 네. 그런 비유라고 네, 느껴졌어. 비유를 해서 더 와닿게 그렇지. 표현을 들어봅시다. 했어요. 네, 그래서 지구 표면은 약 5억 1천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전체. 네, 이 중에 1억 5,500만 제곱킬로미터가 육지이고요. 그렇지. 나머지는 바다겠지. 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해당하는 기원후 1400년까지만 해도 다수의 농민들이 본인들이 기른 동식물과 함께 1100만 제곱킬로미터, 즉 방금 설명한 전체 지표면의 2%에 불과한 좁은 지역에 몰려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모두 너무 춥거나 덥거나 건조하거나 습해서 경작에 맞지 않았던 거고 그렇지. 단 2%에 지나지 않은 이 좁은 지역만 역사, 농경, 농업혁명이 일어나는 그 무대 역할을 했던 거죠.
중세시대건 그 이전의 고대사회던 이런 모든 우리 인류의 기록된 역사에서 펼쳐진 그 무대가 전체 지표면 중에 약 2% 남짓에 불과한 굉장히 좁은 곳에서 모든 활동들이 일어났다는 거. 왜? 그곳에서만 경작이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고대 농부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비치질지 모르지만 그렇지. 그의 가족이 소유한 인공물들은 수렵 채집인의 한 부족 전체가 지닌 것보다 많은 것이 보통이었다. 그 소유한 인공물이라는 게 앞서 말한 밀과 음. 같은 식량이 되겠지. 잉여 생산된 식량. 네. 자, 그렇게 지구 표면의 약 2% 정도를 소유하게 되었고 인간이 소유했고 활용했었다라는 기록으로 네. 치로 표현해냈다는 것. 자, 그리고 이 농경시대를 미래와 결부시켜서 설명해본다. 농경시대와 수렵채집을 하던 시대, 그 두 시대의 차이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혹은 가장 비중 있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 네. 자, 농업혁명 이후에는 미래에 더 신경을 써보거나 생각해볼 여유가 생겼다는 거지. 그러나 이 미래에 대한 생각과 여유라는 건 단지 좋은 의미에서만의 설명은 아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봅니다. 네. 수렵 채집인들 특징이 먼저 나와요. 수렵 채집인들은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계속 이동을 하니까요. 그렇지. 그리고 그때는 화식도 없었다고 네. 우리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다. 네. 그래서 본인이 먹을 거나 소유물을 저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수렵 채집인들이 생업 경제에서 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그치, 그랬겠지. 표현해요. 네.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 덕분에 수렵 채집인들은 많은 걱정을 덜 오히려. 수 있었던 거죠. 오히려 왜냐면 미래나 어떤 장기적인 계획, 고민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리고 자기 힘으로 어쩌지 못한 일을 걱정해봐야 무의미했다고 여겼으니까요. 네. 그죠. 이거야말로 유발 하라리의 추측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더라고. 왜냐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냉장고에 먹을 게 당장 없으면 불안해하는 게 우리의 심리라고 생각이 맞아. 들거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라는 건 수렵채집인들처럼 당장 내일의 먹거리를 고민해야 하는 산딸기를 딴다든가 진짜 동물을 수렵한다든가 이런 활동이 우리는 감히 경험해보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해볼 수 없었던 포인트라고 한다면 그죠. 유발 하라리가 오히려 그들이 현대사회 혹은 농업혁명 이후의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보다도 더 걱정하지 않고 내일에 대해서 더 불안해하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한다는 거. 굉장히 새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러한 농업혁명 덕에 더 미래가 중요해졌고 농부들이 언제나 미래를 의식하고 그에 맞춰 일을 해야 했다는 거죠.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고 비가 오는지. 그래서 164페이지 미래에 대한 걱정은 생산의 계절적 사이클뿐 아니라 농업 자체의 근본적 불확실성에도 뿌리를 두고 있었다. 대부분의 마을은 아주 제한된 종류의 재배 작물과 가축을 기르고 살았기 때문에 가뭄, 홍수, 병충해에 매우 취약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 내가 먹을 식량을 비축해두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농부들이 미래를 걱정한 게 단순히 걱정할 이유가 더 많았던 것도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비를 나름 해볼 수 있었다는 거. 네. 농부들은 더 많은 밭을 일구고 또 관계용 수로를 파고 더 많은 씨를 뿌릴 수 있었던 거죠. 더 부지런히 살아야겠네. 네. 그래서 계속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근심했던 농부는 정신없이 바쁘게 일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너무너무 먹고 싶은 식량이 있어도 겨울이나 내년을 위해 또 참고 비축해 두었다. 네. 이런 생활 방식을 취했다고 해요. 맞아. 그래서 이 6장에서는 대부분의 이 농업혁명 이후의 삶이 실제 농업혁명 이전의 삶, 즉 수렵채집 시대보다도 더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정신력도 요구했네요. 보니까. 미래를 걱정하고. 더 많은 근심과 불안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던 농업의 구조적인 부분도 네. 언급을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농사 스트레스가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이냐? 바로 대규모 정치사회 체제의 토대가 되었다는 거야. 이렇게 부지런한 농부들이 그렇게 힘들어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토록 원하던 경제적으로 안정된 미래를 얻지 못했고 이렇게 농경사회가 출현한 대부분의 장소에서 지배자와 엘리트가 출현했고 이 지배자와 엘리트들은 농부가 생산한 잉여 식량으로 먹고 살면서 농부에게는 겨우 연명할 것밖에 남겨주지 않았다는 거. 착취와 수탈의 의미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뺏었던 잉여 식량이야말로 이런 것들이 정치, 전쟁, 예술, 철학의 원동력이 되었고 이 지배자와 엘리트 계층들은 왕궁과 성체 그리고 기념물과 사원을 지었다는 거야. 근데 후기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90%는 아침마다 일어나 구슬 같은 땀을 흘리며 땅을 가는 농부들이 실제 그런 일들을 도맡아 했는데 그들에게서 나온 잉여 생산물이 소수의 엘리트를 먹여 살렸고 왕, 정부 관료, 병사, 사제, 예술가, 사색가 다시 말하면 역사책에 기록된 것은 이들 엘리트에 대한 이야기지 나머지 90% 이상의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야.
역사란 다른 모든 사람이 땅을 갈고 물을 운반하는 동안 극소수의 사람이 해온 무엇으로 기록되었고 평가받는다는 거지.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지. 실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면 인류가 이런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형성되거나 구성되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서 나온 잉여 생산물을 통해서 굉장히 소수의 엘리트 집단과 지배자들이 실제 이 역사라는 것을 꾸려왔다는 것.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네. 그래서 이런 농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도시와 왕국, 제국이 출현하는 데는 불과 몇천 년밖에 걸리지 않았고 이런 대규모로 협력하는 본능이 진화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는데 생물학적인 협력 본능이 부족함에도 수렵채집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협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공통의 신화 덕분이었다라면서 이제 신화 이야기로 신화에 넘어가요.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다. 이게 굉장히 밀도 있는 얘기야. 그죠? 중요한 얘기기도 하고 우리가 5장에서 농업혁명의 시작으로 밀과 가축을 이야기했다면 6장에서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됐다는 거. 그리고 미래와 함께 신화에 대한 설명을 빼놓을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이러한 신화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농업혁명 덕분에 밀집된 도시와 강력한 제국이 형성될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위대한 신, 그리고 조상의 땅, 주식회사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지어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꼭 필요한 사회적 결속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됐다는 거고요. 그렇지. 네. 이 상상력으로 거대한 인간 협력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간 거죠. 시기별로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기원전 8500년경에 지구상에서 가장 큰 정착지는 여리고 같은 마을로 주민이 수백 명에 불과했다고 해요. 그랬겠지. 네. 그 당시에는 수백 명도 사실 많았을 텐데. 그쵸. 세월이 흘러서 기원전 3100년에는 나일강 유역 전체가 통합되면서 최초의 이집트 왕국이 생겼고 파라오들이 수천 제곱킬로미터에 사는 수십만 명의 백성을 다스렸죠. 이때가 피라미드도 건설되고. 네. 그리고 기원전 1000년에서 500년 사이에는 중동에서 최초의 거대 제국들이 등장해요.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들어보신 거대 제국들이 이 시기에 등장을 하고요. 이때는 이제 수백만 명의 신민들을 제국에서 다스렸죠. 그리고 기원전 221년에는 중국의 진 제국이 진시황. 네, 중국을 통일하였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기원 후 1년 로마가 등장하죠. 로마가 지중해 분지를 통일해요. 그 진나라는 4천만 명의 백성들한테 거둔 세금을 수십만 명의 상비군 그리고 10만 명이 넘는 관료를 유지하는 데 쓰였다고 하고요. 그 로마 제국 때 최전성기 때는 최대 1억 명의 백성한테 세금을 거뒀다고 엄청난 거지. 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이 거둔 그 수입으로 25만에서 50만 명의 상비군 그리고 1500년이 지난 지금도 쓰이는 도로망, 로마에 있는 대형 극장이나 원형 극장 같은 걸 만들고 유지했다고 하네요. 그렇지.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기원전 8500년경부터 진나라와 로마 시대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인구의 구성으로 국가와 지역이 형성되었고 그런 형성됨에 있어서 앞에서 팽숙이가 말씀드린 그 신화라는 존재 그러니까 위대한 신, 조상의 땅, 주식회사라고 설명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더 많은 수백만 혹은 수천만 명에 이르는 인간들의 무리들까지도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었다라는 장치로서 이 신화를 특정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네. 전 지구적으로 더 발전된 형태로서 정교하게 시스템을 다듬어 왔다는 거지. 네. 이러한 국가들이 운영을 할 때 이용을 했던 대량 협력망이라는 단어에서 협력이 매우 이타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평등주의적인 것과는 매우 달랐다고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있어요. 자발적인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이렇게 국가들이 급성장하기에는 농부들의 소중한 잉여 식량 아니면 그들의 노동력이 다 소비가 되고 사용이 되게 되었고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진제국 그리고 이런 로마 제국에 이르는 모든 협력망은 상상 속의 질서였다는 거예요.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렸던 여러 시간을 거슬러 왔던 다양한 제국들의 형태가 결국은 상상 속에서 질서들을 만들어 온 정도의 수준이었다. 네. 이러한 상상 속의 질서라는 것은 사회적 규범이 타고난 본능이나 개인적인 친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이 공통의 신화를 믿고 있기 때문인 건데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여기서 신화가 어떻게 해서 제국 전체를 지탱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신화가 여러 제국의 형태로서 발전되어 왔고 진화되어 왔고 그런 것들이 더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고 설명했는데 네. 과연 그러한 신화들이 어떻게 해서 이 제국을 지탱할 수 있었느냐 유지할 수 있었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거지. 네. 그래서 두 가지 예시를 드는데 첫 번째가 기원전 1776년경의 함무라비 법전 그리고 두 번째는 1776년의 미국 독립선언문 1776을 기억하시면 네. 됩니다. 둘 다 1776이네요.
네. 그리고 두 가지를 예시로 들고 있고 함무라비 법전은 고대 바빌로니아의 수십만 명의 협력 매뉴얼 역할을 한 법전이고요. 뭐 다들 들어보셔서 이미 잘 네. 아시네. 그리고 미국 독립선언문도 다들 들어보시고 배우셨을 텐데 오늘날까지도 현대 미국인 수억 명의 협력 매뉴얼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요. 음흠. 함무라비 법전은 바빌론의 사회적 질서는 보편적이고 영원한 정의의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 원칙은 신들이 읊어준 것이다 라고 단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신들이 이것을 단언을 하고 너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공통의 사회적 질서이다 라고 믿게 만들었다는 거죠. 신화적으로. 이 법전이 왕의 신민 모두가 위계질서상의 자기 자리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행동을 하게 된다면 제국에 사는 수백만 명 모두가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사회는 구성원을 먹이기에 충분한 식량을 생산해서 이를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스스로를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더 많은 부와 더 나은 안전을 얻을 수 있도록 영토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줬다는 거지. 그 함무라비 법전과 마찬가지로 미국 독립선언문은 사람들이 그 문서의 신성한 원칙을 따라 행동하면 수백만 명이 효과적으로 협동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공정하고 번영한 사회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문이 함무라비 법전이랑 동일하게 그 당시 그 시대의 문서만은 아니었고요. 후손들에게도 받아들여졌고 미국의 학생들이 200년 넘는 기간 동안 그걸 베끼고 암송해 왔다고 하네요. 그렇지. 자, 이 두 문서, 즉 함무라비 법전과 미국 독립선언문 같은 경우 우리에게 명백한 딜레마를 제시한다고 유발 하라리가 강력히 주장한다. 자, 그 내용으로는 둘 다 스스로 보편적이고 영원한 정의의 원리를 약속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인들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러나 바빌론인들에 따르면 사람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라고 각각 주장한다는 거고 물론 미국인들이 자신들이 옳고 바빌론 사람들이 틀렸다고 말할 것이고 반대로 함무라비는 당연히 자신이 옳고 미국인들이 틀렸다고 받아칠 거라는 거야. 그러나 유발 하라리가 가운데서 정리하기를 사실은 모두가 틀렸고 즉 미국인들과 함무라비 이 두 주장이 각각 틀렸다라는 설명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로 근거로 함무라비나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모두 평등이나 위계질서 같은 보편적이고 변치 않는 정의의 원리가 지배하는 현실을 상상했지만 그런 보편적 원리가 존재하는 장소는 오직 한 곳 어디? 사피엔스의 풍부한 상상력과 그들이 지어내어 서로 들려주는 신화 속뿐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상상 속의 신화 정도에서만 이런 모두의 평등이나 위계질서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유발 하라리는 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상상의 질서를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것은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유발 하라리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라리는 질문을 하는데요. 진화는 평등이 아니라 차이에 기반을 둔다고 설명해요. 자, 그래서 178페이지 진정한 신자들로 넘어간다. 자, 이 챕터로 넘어가고 유발 하라리가 나름 도전적으로 도발적으로 설명하는 부분. 아마도 적지 않은 수의 독자는 앞선 문단들을 읽으며 의자에서 몸을 비비 꼬았을 것이라고 감히 평가해 본다는 거야.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반응하도록 교육받았다는 거지. 함무라비 법전이 신화였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만 인권도 신화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만일 인권이 오직 상상 속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차리면 사회가 붕괴할 위험이 있지 않을까라고 과감하게 질문을 던져본다는 것. 네. 이러한 두려움은 타당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상의 질서는 언제나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신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신화는 사람들이 신봉하지 않으면 사라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상의 질서를 우리가 보호하려면 지속적으로 활발히 노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러한 노력이 어떤 것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이 노력 중에 일부는 폭력과 강요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군대, 경찰, 법원 또는 감옥의 이러한 사람들이 상상의 질서에 맞춰서 행동하도록 강제하면서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사회를 봤을 때도 그러한 질서를 지켜야 하는 규율을 만들고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상상의 질서는 폭력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고 하라리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걸 믿는 사람이 일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상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집단을 오로지 강요에 의해서 조직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최소한의 일부의 지휘관이나 병사는 신이든 명예든 조국이든 어떤 남성다움이든 돈이든 뭔가 진심으로 신봉해야만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 네. 자, 이보다 더 흥미로운 질문은 사회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서 있는 자들에 관한 문제라고 언급한다.
사회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란 우리가 앞에서 호칭했던 지배자 혹은 엘리트 계급일 텐데 그들 스스로가 상상의 질서를 신봉하지 않는다면 남에게 그걸 강요하고 싶어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것을 예로 들면서 실제로 유교가 2000년 넘게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인, 예 또는 효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것의 또 다른 예로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250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역대 대통령 그리고 수많은 의원들이 인권을 신봉하고 이 민주주의를 믿어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대사회에서도 예를 들면 투자자와 은행가 대다수가 자본주의를 신봉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면 가정해본다면 현대 경제 시스템은 단 하루도 유지되지 못할 거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어떠한 신화도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이 되어야 하고 또 실제 그렇게 소수라도 혹은 일부라도 믿는 사람들이 있기에 또는 있어야만 이러한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는 거. 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나 민주주의, 자본주의 같은 상상의 질서를 믿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렇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화라고 표현했던 것들 혹은 네. 상상의 질서라고 이야기했던 우리 인간이 만들어온 어떤 무형의 가치들 네. 혹은 상상 속의 존재들에 대해서 믿게 그것을 하는 어떻게 믿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간다. 네. 네. 그 방법론의 첫 번째가 질서가 상상의 산물이라는 거를 결코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 애초에 있었던 것을 네. 믿어야 한다는 거지. 네. 그냥 정말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상상이 아니다. 그냥 믿어야 된다. 그렇지. 그러한 설명을 책에서는 위대한 신이나 자연법에 의해서 창조된 객관적 실제라고 늘 주장해야 한다는 거야. 객관적 실제. 네. 그러니까 실존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거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 예요. 태어나자마자 세상의 만물에 스며들어 있는 어떤 상상의 질서, 원리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지시키면서 우리가 그 교육에서 벗어나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그 원리로는 요정 이야기, 드라마, 회화, 노래, 예절, 정치 선전, 건축, 요리법, 패션 등에 스며들어 있다고 부연 설명을 해줘요. 네. 그래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는 이런 상상의 질서가 정확히 어떻게 삶이라는 직물 속에 짜 넣어졌는지를 설명하는 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조직화하는 질서가 자신들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주된 요인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이게 실제한다라고 믿게끔 만드는 장치로서 3가지 정도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거지. 네. 그래서 3가지 주된 요인은 첫 번째, 상상의 질서는 물질 세계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상의 질서는 우리의 욕망의 형태를 결정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상상의 질서는 상호 주관적이다. 이렇게 3가지가 있고 결론적으로 상상의 질서를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맞아.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맞아. 왜냐하면 우리 물질 세계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고 욕망의 형태도 결정하고 그리고 주관적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상상의 질서를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서 개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서구인들은 개인주의를 신봉하고 있어요. 개인주의란 상상의 질서를 어떻게 우리 삶에 뿌리내리게 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는데, 모든 인간은 개인이며 그 가치는 다른 사람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믿는 거죠. 이게 개인주의를 의미하고, 개개인의 내부에 존재하는 눈부신 빛이 우리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다고 믿는데요. 역시 이것도 믿는다. 그래서 오늘날 선생님과 부모는 아이들에게 같은 반 학생이 너를 놀리면 그것을 무시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주의, 본인의 삶과 본인의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메시지인 거고, 현대의 이상적인 집은 여러 개의 작은 방들로 나뉘어져 있죠. 실제로 상상을 해보면. 어린 아이들도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사적인 공간을 가지고 최대한 자율권을 지니도록 물질적인 공간으로 분리를 시켜주는 것을 예로 들고 있어요. 심지어 부모들이 아이들의 방에 들어올 때도 노크를 하고 허락을 얻은 다음에 방에 들어갈 수 있고, 아이들의 방도 그 아이의 취향대로 꾸며지기도 하고, 아이의 개인의 공간으로 존중해 준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는 밖에서가 아니라 내면에서 퍼져나온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팽수기가 첫 번째 요인으로 상상의 질서는 물질 세계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다에서 서구의 개인주의와 현대 건축물에서 방을 나누는 방식 정도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
자,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서구의 개인주의를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다시 설명해 본다. 그래서 중세 귀족들은 실제 개인주의라는 것을 믿지 않았고 사람의 가치는 사회적 위계 질서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과 비교해서 말씀을 다시 드려본다면 중세 남작의 10대 아이들에게는 성 2층에 자기 방이 있지 않았고 당시에는 네. 그리고 부모가 열 수 없는 잠금장치가 달린 문을 오늘날처럼 갖춘 방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개인주의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본다면 팽수이가 말씀드린 오늘날의 개인주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중세시대의 개인주의 이러한 것들이 각자가 처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환경에서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사회적 위계질서 속에서 어떤 위치에 속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해당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야. 앞에서도 예로 들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자본주의 체제를 신뢰하고 있는 것,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죠. 여기서 슬픈 예로 들어본다면 우리가 감옥벽을 부수고 자유를 향해 달려나간다고 해도 실상은 더 큰 감옥에 더 넓은 운동장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의 질서 혹은 신화라는 것들, 상상 속의 질서 같은 이런 모든 개념들은 결국 인간이 신뢰로서 만들어냈고 사회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악으로서 존재해왔던 거고 그것은 앞으로도 상상의 나래를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인간 본연의 본능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는 모든 환경이 이러한 상상의 질서 안에서밖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고 자란 물질적인 환경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의 판단마저도 상상의 질서 안에서만 이루어지니까 이것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를 존재하러 하고 있는 세계 우주 모두일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6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크게는 두 가지의 키워드. 첫째는 수렵채집 시대보다 농업혁명 이후의 시대, 농경시대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고민해보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여유가 나름 생겼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농업혁명 이후의 시대에 식량과 잉여 생산물의 증대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인구, 그 인구들로 구성된 국가 혹은 국가를 넘어선 제국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그 제국을 유지하고 지탱해 나가는데 인간의 신화 혹은 상상 속의 질서라는 개념이 필요해서 등장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러한 상상의 질서를 서로의 신뢰관계 속에서 유지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상상의 질서를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라고까지 결론을 내린다는 것. 이렇게 6장을 마무리한다. 네. 6장을 뒤로하고 7장 갑니다. 7장. 메모리 가부아. 7장에서는 개미나 꿀벌 같은 일부 동물종의 대규모 사회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는지 그리고 그와 반면 인간 사회는 왕국, 교회, 무역망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지만 거기에는 큰 차이가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예시로 개미나 꿀벌이 나오는데 개미나 꿀벌 같은 동물종의 사회는 안정되는데 그 이유가 그들의 대부분의 유전자에 필요한 정보가 부호화되어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지. 네. 그들 몸에 그러니까 DNA에 필요한 정보가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거야. 체계를 만들고 법률을 만들고 정책을 세우고 이런 걸 안 해도 되는 거지 동물들은. 그러니까 DNA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일꾼 벌들은 일만 하면 되고 여왕벌은 그 여왕벌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처럼 헌법이 있을 필요도 없고 본인의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거나 파업을 벌일 일도 없다는 거죠. 네. 그렇지. 자, 그래서 팽수기와 냠냠이가 설명드린 인간과 동물 사회의 구조, 그들이 사회를 운영하는 시스템과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오프닝을 통해서 저자인 유발 하라리가 말하고 싶었던 사피엔스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 그 차별화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핵심은 사피엔스는 사회 질서는 가상의 것이라고 정의한다. 사피엔스들의 사회는 가상의 것이라고 정의한다는 것. 네. 동물들은 실제 현실 사회, 현실 세계를 살고 인간들은 저희가 6장에서 말씀드린 미래와 상상 속의 질서라는 키워드를 통해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인간들이 개념으로 만들어낸 법과 관습, 절차와 예절 등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인간 사회 질서를 창조해냈고 만들어냈고 유지하며 지켜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법과 관습, 절차, 예절들을 다음 후대에 전달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DNA 속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국이 이런 법을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그 아들과 손자들에게도 똑같이 전달을 해야만 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일개미나 일벌이 일하는 방식은 DNA에 내재되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들은 대를 이어서 수만 년, 수백만 년 동안 일해오는 방식에 대한 전이가 된다면 네. 인간 사회에서는 새로 만들어지는 법, 규율, 제도, 관습, 시스템, 예의, 범절을 포함한 이 가상의 개념들은 대를 이어가면서 교육하거나 학습하지 않는 이상은 그쵸. 전해질 수 없다는 거지. 네. 자, 그러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가 학습되고 저장되고 전해져야 한다. 네. 그런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는
있다는 거지. 네. 동물과 인간의 사회 시스템의 차이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제국이 생산해내는 엄청난 양의 정보는 인간의 뇌에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네. 그래서 왜 뇌가 그러한 저장 장치로 훌륭하지 않은지 세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일단 용량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는 그 뇌의 용량이 부족하다는 의미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인간이 죽으면 뇌도 같이 죽는다. 사람이 죽으면은 그 기억을 보관한 뇌도 같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럼 보존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이유가 있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가 됐는데 인간의 뇌는 특정한 유형의 정보만을 저장하고 처리하도록 적응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 고대 수렵 채집인이 생존하려면 수천 종의 식물과 동물의 형태랑 속성, 행동 패턴을 기억해야만 했다고 하거든요. 그랬어야 그 네, 험난한 사냥을 야생에서 해서 살아남을 수 네, 있으니까. 그쵸. 하지만 이 농업혁명에 뒤이어서 더 복잡한 사회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정보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숫자예요. 수렵 채집인은 많은 양의 수학적 자료를 다뤄야 할 일이 사실 없었다고 하는데요. 필요가 없었다고 유발하라리가 판단을 현대의 해요. 사학자들이. 왜냐하면 수렵 채집인이 사냥이나 숲속에 있는 나무에 있는 과일을 따먹거나 할 때 그 개수를 외워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 네. 하지만 농업혁명 이후 커다란 왕국, 제국을 유지하려면 수학적 데이터가 핵심이었다고 하는데요. 법을 제정하거나 세금을 걷거나 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숫자잖아요. 사람들의 수입과 재산에 대한 데이터, 지불된 급여에 대한 데이터, 체납액, 빚, 벌금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다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을 다루는 게 바로 왕국 제국의 일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하네요. 이러한 농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도 수천 년간은 인간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고 단순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 그래서 농업혁명이란 인간사의 가장 중요한 혁명 중에 하나의 사건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혁명이 시작하고 뭔가 인류에게 혁신적인 변화라든가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혹은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대와 달리 농업혁명이 발생하고 난 이후 수천 년의 시간 동안도 그 농업혁명이 발생했던 그 시대처럼 사회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작은 규모로 소단위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한다. 처음 이 문제를 극복한 것은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살던 고대 수메르인이었는데요. 그렇지. 그랬는데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지형적인 특징을 설명한다. 네. 타는 듯한 햇볕이 내리쬐는 그곳의 진흙 평야는 소출이 풍부했고 도해지를 변형시켰다고 하네요. 그렇지. 그러면서 주민 수가 늘어났고요. 이들 사이에 업무를 조율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양도 늘어났겠죠. 그렇지. 우리가 앞에서부터 말씀드린 인간 사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와 정보가 쌓였고 또 실제 그 정보량이 늘어나면서 이것을 관리하고 기록하고 인간 사회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원전 3500년부터 3000년 사이에 익명의 수메르 천재들이 뇌 바깥의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발명한 거죠. 획기적인 변화와 발명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면서 그들이 발명한 이러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우리는 쓰기라는 이름으로 부른 거죠. 자, 이제 이 2부의 7장에서 말씀드릴 기억과 기록 그리고 숫자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 발자취가 바로 쓰기라는 것이 개발되었다는 것. 쓰기는 유형의 기호를 통해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기호의 한 유형은 일단 숫자가 있고 또 다른 유형의 기호는 사람, 동물, 사유품, 토지, 날짜 등을 나타냈어요. 이 당시 수메르에서는 쓰기를 두 가지의 형태로 정리했고 네. 하나는 숫자, 하나는 숫자 외의 것들.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기록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의 쓰기는 사실과 숫자에 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쓰기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고 또 기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그 당시에 몇 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부 기록 외에는 딱히 활용할 이유가 없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예시로 조상들이 남긴 가장 초기의 메시지는 가령 보리 29,086자로 87개월 쿠심. 이 문장의 의미는 아마 37개월에 걸쳐서 보리 29,086자루를 받았다. 서명자는 쿠심일 것이다. 라고 이제 하라리가 추측해서 남겨놓았어요. 이러한 인류가 최초로 남긴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기록은 대단한 왕도
영웅도 문학가가 남긴 글도 아닌 단지 세금 징수원 음. 혹은 경제와 관련된 문서였다는 것. 네. 인류 최초의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는 특징. 네. 그게 바로 이 쓰기를 의미 있고 비중 있게 다루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 이야기한다. 네. 네. 그래서 수메르 이러한 초기의 문자는 완전한 문자 체계가 되지 못한 부분적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문자 체계라는 거는 구어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표현하는 기호의 체계화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단지 숫자, 재산, 뭐 액수 정도만 표현할 수 있었을 뿐이지 시를 쓰거나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어떤 완전한 문자 체계는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였던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 당시의 설명만 들어봐도 수메르 초기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상상의 것 혹은 가상의 것이라고 보기는 사실상 힘들다. 아직 기초적인 수준에서 숫자와 사실적인 것만을 다루는 단계였다고 볼 수 있고, 다음은 기원전 3000년에서 2500년 사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렇지. 같은 수메르 지역이고 약 5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네. 이때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단조로운 수학 데이터 외 것을 쓰고 싶어진 거예요. 발전의 역사를 따라가 봅니다. 네, 그래서 이때 문자 체계에 점점 더 많은 기호가 추가되면서 오늘날의 우리가 쐐기 문자라고 불려지는 완전한 문자 체제로 점차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왕이 지시를 내릴 때, 그리고 사제들이 신탁을 기록할 때, 그리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도 이 문자가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 이집트인들은 상형 문자라고 불리는 별개의 완전한 문자 체계를 개발했다고도 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완전한 문자 체계로는 기원전 1200년경 중국에서 있었고, 또 기원전 1000년에서 500년경 사이 중미에서도 발달했다고 하네요. 그렇다. 그래서 냠냠이가 말씀드린 다양한 지역에서 약간의 시기적인 차이를 띤 문자의 발명 그리고 문자의 보급이 각각의 발원지에서 널리 퍼져나가게 되고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로서의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임무를 갖게 되었다고 하라리가 설명한다. 이렇게 각 지역에서 기록을 하는 문자들이 발명이 되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서를 점토에 새기거나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효율적이고 정확하며 편리한 데이터 처리를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지.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록과 같은 조직화 방법 또는 복사기와 같은 복제 수단, 어떤 컴퓨터 알고리즘 같은 빠르고 정확한 검색법, 그리고 이 도구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박식한 채 하는 사서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자, 많은 양의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그러니까 정보의 공급량이 많아진 거지. 기하급수적으로. 자, 그렇게 되면서 이 정보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치. 빨리빨리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내기 위해서. 책이 2011년에 쓰였는데 만약 이 책이 올해 혹은 최근에 발간이 되었다면 이 챕터 혹은 이 단어를 빅데이터라는 단어로 바꿔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과연 인간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었느냐, 처리했겠느냐라고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수메르와 파라오의 이집트, 고대 중국, 잉카 제국이 달랐던 점은 이러한 문화들이 문자 기록을 보관하고 목록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검색하는 뛰어난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메르 문화 속에는 필경사나 서기, 사서와 같은 회계원을 양성하는 학교에도 투자를 했었고, 현대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이런 고대 메소포타미아 학교에서의 글쓰기 연습 기록은 4000년 전 학생들의 생활을 엿보게 해준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은 양의 정보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발전, 네. 인간사의 발전을 설명하고 있고, 인간이 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변함으로 인해서 즉 사피엔스가 세계를 생각하는 방식과 세계를 보는 방식이 완전히 이전과는 달리 바뀌었다는 점. 점차 바뀌었죠. 점차 바뀌고 혁신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네. 네. 자, 그렇게 변화를 거듭해 드디어 숫자라는 언어가 인도에서 나옵니다. 발원하게 된다는 것. 네. 205페이지. 음. 결정적으로 9세기 이전에 어느 시점에 숫자가 등장했다고 해요. 그건 바로 0에서 9에 이르는 10개의 기호로 이루어진 체계였고, 실제로 인도인이 처음 발명했다고 하는데 이걸 부를 때 아라비아 숫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네. 아라비아 숫자라고 알려져서 혼란을 부르는 이 숫자들, 0에서 9에 이르는 숫자들, 이 숫자들이 9세기 이전에 어느 시점에 나왔다고 서술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잠시 짚어갑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의 수메르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는 쓰기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설명드린 숫자, 약 기원전 3000년 전에 쓰기의 방식에서 쓰인 숫자는 1, 10, 60, 600, 3600, 36,000 정도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었던 것을 숫자라고 표현한 거고, 지금 냠냠이가 인도인이 처음 발명했을 0에서 9에 이르는 숫자라고 말씀드린 여기서의 숫자,
이 숫자는 9세기 이전에 발명된 우리가 오늘날 부르는 아라비아 숫자, 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숫자를 음. 설명한다는 것. 네. 그 3000년 전 수메르인들이 표현했던 숫자, 그리고 9세기에 인도인이 발명한 숫자는 개념이 다른 숫자라는 것. 네. 구분하고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쓰기의 체계는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세계의 지배 언어가 됐죠, 실제로. 거의 모든 국가, 그리고 회사, 기구, 조직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정부나 기구, 회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이 숫자라는 개념을 배워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학교에서 이 숫자를 가장 먼저 배우는 거고요. 전문가들은 심지어 빈곤, 행복, 정직과 같은 개념에도 숫자로 번역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렇지. 뭔가 추상적인 분야에까지 숫자로 혹은 이 수치로 나타내려고 수치화. 인간이 노력하고 있다. 네. 그래서 물리학이나 공학의 경우는 해당 지식 분야 전체가 인간의 말과의 접촉을 거의 잃어버리고 오로지 숫자적 문화 체계에서 그 안에서만 유지하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에 수학적 문자 체계는 더욱 혁명적인 쓰기 체계를 출현시켰는데 여기 컴퓨터화된 이진법 문자 체계가 이것이고요. 그 컴퓨터화된 이진법 문자 체계에는 오로지 0이랑 1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판에 치고 있는 어떤 단어가 컴퓨터 속에서는 0이 또는 1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조합이 돼서 쓰이고 있는 거죠. 쓰기는 실제로 인간이 발명해서 숫자라는 문자 체계를 활용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됐지만 그렇지. 현재로 봤을 때는 점점 더 우리가 쓰기의 하인이 되는 것처럼 숫자 쓰기라는 것이 주인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인 호모사피엔스가 컴퓨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숫자인 0과 1을 이해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이제 컴퓨터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선 0과 1이라는 이진법으로 이루어진 수를 이해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컴퓨터와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 설명을 이어가고 있고. 네. 그래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인공지능 분야는 컴퓨터, 이진부호에 기반을 둔 새로운 종류의 지능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로 치면 매트릭스나 터미네이터 같은 SF 영화가 이런 이진부호가 인간이 씌운 굴레를 벗어던지는 이제 로봇 그리고 AI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이런 굴레를 벗어던지는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고요. 하라리가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하는 게 인간이 이런 문자 체계를 통제하려고 하자 그 체계들은 다시 인류를 오히려 쓸어버리려고 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냠냠이의 설명을 끝으로 7장 메모리 과부하 정리합니다. 자, 7장의 시작은 동물과 인간의 비교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동물과 인간이 어떻게 그 사회 시스템을 구성하고 존속하고 이어가느냐라는 구조를 분석하고 있고 동물은 DNA의 유전자 체계를 유전 부호로 심는다. 유전자를 부호화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러나 사피엔스는 가상화한 사회 질서를 형성해 그 제도와 시스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그런 차이를 들고 있고 그 가상의 것이라는 건 말씀드린 대로 법과 간섭, 절차와 예절 등과 같은 것들이라는 것. 자, 그런 것들이 각각의 국가 혹은 제국 단위에서 더 많은 양의 정보를 만들어나게 되고 그렇게 양산된 정보들이 관리될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그런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이 정보를 다루는 것이 개발되고 발명된 게 약 3500년 전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수메르인들이 최초 그런 방식을 접목하고 시도하게 된다는 거. 한 가지의 방식으로 쓰기가 인류사에 최초 도입되었고 그 쓰기의 방식으로는 다시 두 가지. 첫째는 숫자. 여기서의 숫자는 저희가 오늘날 쓰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당시에 수메르인들이 사용했던 1, 10, 60, 600, 36,000과 같은 단위를 가진 정도의 숫자의 개념 정도를 사용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숫자가 아닌 기호화해서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네. 자, 그렇게 쓰기가 보다 더 고도화되고 정보의 양이 이보다 더 많아지면서 이 정보들이 데이터화돼서 관리될 필요성이 도래했고 그 관리라는 것을 앞서 팽수이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또는 그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필경사와 사서 등에 대한 양성도 이어진다는 것. 네. 자,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아라비아 숫자가 등장하게 되고 네. 또 그 아라비아 숫자는 현대에 이르러 더욱 간단하게 이진법으로 특화 발전된다. 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학문을 혹은 다양한 감정까지도 우리 인간은 숫자로 나타내려고 했다는 것 네. 말씀드렸고 오늘날 혹은 미래에는 이러한 숫자들이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는 방식으로까지 인공지능이 발달되지 않을까라고 유발 하라리가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다는 것. 네. 8장 갑니다. 8장. 역사의 정의는 없다. 자, 드디어 2부 농업혁명의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네.
이런 농업혁명 이후에 인간의 역사를 이해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한 시도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인류는 어떻게 자신들을 대규모 협력망으로 엮었는가인데요. 그렇지. 자, 농업혁명이 시작됐고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가상의 세계가 생기고 역시 많은 정보도 쏟아져 나오게 됐다. 네. 그래서 농업혁명 이전의 수렵채집 시대와 달리 농업혁명 이후의 시대에 비교도 할 수 없이 커진 이 인류, 즉 사피엔스를 어떻게 협력망을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대규모 협력망을 구축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는 것. 네. 하라리가 간단하게 답한다면 하면서 하는 말이 그것은 인간이 상상의 질서를 창조하고 문자 체계를 고안해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고요. 이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의 질서는 결코 중립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해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네, 그 사람들을 서열로 구분하고 가상의 집단으로 나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류층이 특권과 권력을 향유하는 동안 하류층은 차별과 압제로 고통을 받고 여기에 대한 예시로 함무라비 법전은 귀족, 평민, 노예 사이의 서열을 확립했죠. 냠냠이의 말을 받아 8장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라리가 설명하느냐? 차별입니다. 차별의 역사를 설명하고 이 차별이 어디서 왔는지, 앞에서 말씀드린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의 질서, 가상의 세계, 상상 속의 질서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의 맹점은 생물학적인 차이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라리가 설명한다는 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부 8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상상의 것, 상상 속의 질서, 그리고 가상의 세계를 설명한다는 것. 이 두 가지란 첫째, 위계 질서, 그리고 둘째는 성별, 남과 여의 차이를 통해 유발 하라리가 설명을 한다는 것. 네. 첫째, 위계 질서를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위계 질서의 예시 중에 하나는 카스트 제도인데요. 힌두교 신자들은 우주의 힘이 한 카스트와 다른 카스트보다 우월성이 다르다, 우월함이 다르다,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믿는다고 해요. 태생적으로 다르다. 네. 힌두교의 유명한 창조 신화에 따라서 신성한 존재의 어느 부분을 떼서 그 계급이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브라만과 수두라 등으로 정치적, 사회적으로 분리가 되게 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위계 질서는 상상의 산물이다라고 유발 하라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실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다르겠냐는 거지. 유발 하라리의 설명은. 힌두교의 유명한 창조 신화에 따르면 힌두교 신들은 원시 인간인 푸루샤의 몸을 써서 이 세계관을 설명을 하는데요. 카스트 제도의 계급 중에 가장 높은 브라만 사제는 푸루샤의 입으로, 그리고 크샤트리아 전사는 푸루샤의 팔로, 그리고 바이샤 농부와 상인 계급이죠. 이들은 푸루샤의 넓적다리, 그리고 가장 마지막 계급인 수두라 노예는 푸루샤의 다리로 만들었다. 그렇지. 이런 신화가 있대요. 근데 이게 사실 상상의 산물인 거잖아요. 믿고 있는 어떤 신화인 거고. 그래서 실제로 정말 브라만이 입이고 수두라가 다리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위계 질서가 상상의 이야기로, 허구의 이야기로 카스트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렇다. 네. 자, 그러나 혹시 이 카스트 제도를 실제라고 믿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방금의 설명은 냠냠이의 개인적인 주관이 아닌 냠냠이의 주관이 아닌 유발 하라리가 상상의 산물로 카스트 제도를 설명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한 예로 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네. 이러한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사회적 차별들이 형성되는 데는 타고난 능력 차이도 한몫하지만 능력과 성격의 다양성은 보통 상상의 질서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의 근거를 대고 있는데요.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재능에는 육성과 개발이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타고났다고 해도 어떤 환경, 어떤 사회적 질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육성되고 개발되는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네. 이러한 예로 1700년 중국에서 일라선 쌍둥이가 태어났다고 했을 때 한 명은 부유한 상인의 가정에서 자랐고 한 명은 그렇지 못한 외딴 마을의 가난한 농민의 가정에서 자란다고 하면 이 둘은 다른 위계 질서로 속해지고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예를 들고 있고요. 그렇지. 그리고 저희가 두 가지의 버전의 책을 읽고 있다고 일부에서 말씀드렸는데 팽수이가 설명드리는 책은 최신간에 속하는 개정판이고요. 네. 그리고 저와 냠냠이가 보고 있는 책은 구버전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초판에 가까운 업데이트. 부연 설명. 책이라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지금 팽수이가 말씀드린 예로 중국의 일란선 쌍둥이 예는 저와 냠냠이의 구버전의 책에는 없어요. 네. 그리고 저희의 책에는 해리포터의 예로 이러한 사회적 차별이 능력과 성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친숙한 해리포터,
특출한 마법사 가문에서 벗어나 무지한 머글 집안에서 양육된 해리포터는 마법 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호그와트 마법학교에 도착을 하는데, 그런 그가 자기 능력에 대한 확고한 지배력을 획득하고 타고난 능력을 알게 되기까지는 7권의 책이 필요하다는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마법학교를 가지 않았다면 해리포터가 영화에서 보여주는, 소설에서 보여주는 그 뛰어난 능력을 발현조차 했을 수 있겠느냐. 두 가지의 예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중국의 일란성 쌍둥이, 그리고 해리포터. 그리고 사회적 차별이 형성되는데 상상의 질서에 영향을 받는 두 번째 근거로, 다른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정확히 같은 능력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똑같이 성공할 가능성은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재능을 가진 쌍둥이나 아니면 해리포터여도 그들이 부유한 환경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발전되느냐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재능이, 능력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적은 이유는, 경제라는 게임은 법적인 제약과 비공식적인 유리천장으로 조작되기 마련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 같은 능력을 개발하더라도 다른 계층에 속해 있다라는 그 전제, 이 대전제를 뒤집지 못하면, 이 유리천장을 깨지 못하면 결국 똑같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에 가깝다라고 네. 하라리가 설명한다. 자, 그래서 팽수기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회적 차별이 형성되는데 상상의 질서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두 가지의 예를 말씀드렸고,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인종차별이 나오고요. 백인 우월주의자들한테 인종적 위계질서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 인종 간의 생물학적 차이에 의해서 차별되는 거다. 우리랑 백인과 백인 아닌 인종은 생물학적 태생부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백인의 혈액이나 유전자에는 백인을 더욱 지적이고 도덕적이며 근면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된다고 하네요. 분리를 정당하기 위해서 종교적 과학적 신화가 동원되기도 했는데요. 신학자들은 아프리카인들이 노아의 아들인 햄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했고, 햄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내 자손들은 노예가 되리라 라고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흑인들이 불결한 상태로 살고 병을 퍼뜨리고 오염의 원인이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렇지. 그리고 이러한 노예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인종차별적 신화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미국의 차별이 점점 확산되게 된 거죠. 1865년이 되자 백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흑인들도 흑인에 대한 편견을 사실이라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흑인도 백인에 비해 객관적으로 흑인이 지능이 낮고 폭력성이 높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게으르며 개인적 청결에 관심이 적다고 이렇게 믿어버린 거죠. 따라서 이제 흑인은 폭력, 절도, 강간,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해요. 저희가 이 8장에서 두 가지의 예를 들어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예로 위계질서의 설명 중에 첫 번째로 카스트 제도와 뒤이어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다. 그 인종차별로 흑인과 백인의 차이를 설명하는 방식을 저희가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주장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팽수기와 냠냠이가 지속해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이런 백인들의 주장에 따라 흑인들도 결국 이 주장에 동의하고 편견을 같이 갖게 되어버렸다는,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슬픈 내용을 전달드리고 있고, 220페이지, 어쩌면 여러분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사람들도 이런 낙인은 신화이지 사실이 아니며 흑인들도 백인 못지않게 경쟁력 있고 법을 준수하며 청결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으리라 예상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났고, 이러한 편견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굳어져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 네. 이러한 내용이 저희가 2부에 처음부터 말씀드린 가상의 것, 상상 속의 질서,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사실이 아닌 가상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이런 악순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어떤 우연한 역사적인 사건이 백인이 흑인을 지배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차별적인 법률로 제정이 되기도 하고,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우월하지 않다, 낮다라고 인식하게 되면서 문화적 편견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 끊임없이 악순환으로 사회 구조를 변하게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2부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페이지 중 하나, 223페이지입니다. 자, 세 번째 문단. 유발 하라리가 역사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잘 드러난 것 같아서, 대부분의 사회정치적 차별에는 논리적, 생물학적 근거가 없으며 우연한 사건이 신화의 뒷받침을 받아 영속화한 것에 불과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즉 독자들이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훌륭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인 것이다. 자, 만일 흑인과 백인의 구분, 브라만과 수드라의 구분이 생물학적 실체의 근거로 두었다면 어떨까? 만일 브라만이 정말로 수드라보다 더 나은 뇌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인간 사회를 이해하는 데는 생물학만으로 충분할 것이라는 거지. 음. 그러나 충분하지 않다는 것. 음. 왜? 호모사피엔스의 각기 다른 집단이 지니는 생물학적 차이는 사실상 무시할 만한 수준이고, 생물학으로는 우리가 예를 든 인도의 카스트 제도나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한 역사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야. 네. 그래서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이 생물학적으로 백인이 우월하다 또는 브라만이 우월하다라고 설명하는 방식이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라고 유발 하라리는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네. 오늘날의 우리는 상상의 산물을 잔인하고 매우 현실적인 사회 구조로 바꿔놓은 사건들, 조건들, 그리고 권력관계들을 연구해야만 비로소 그런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이 사피엔스를 쓴 몇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굉장히 강하게 동의되는 대목이더라고. 맞아요. 이렇게 유발 하라리의 주장과 생각을 들어보면서 8장에서 다루는 두 번째 키워드, 네. 성별로 넘어갑니다. 모든 인간 사회에서 최고로 중요한 위계질서 하나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에 불과했었죠, 역사적으로. 하지만 많은 사회가 일련의 속성을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결부시키지만 대체로 생물학적으로는 분명한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녀 간의 문학적, 법적, 정치적 차이 중에 일부는 성별에 따른 명백한 생물학적 차이를 반영을 하긴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실제 생물학적 차이가 남녀 간에 있으니까. 있어요. 네.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 게 어쨌든 출산은 언제나 여성의 일이었고 남자는 자궁이 없으니까. 명백한 사실이지. 네, 명백한 사실에 의거한 생물학적 차이가 이렇게 있지만 모든 사회는 보편적인 생물학적 차이, 이 사실 주변에 생물학이랑은 거의 관련이 없는 문화적인 개념이나 규범을 쌓아 올린 거예요. 이런 생물학적 명백한 차이에다가 이제 상관이 없는 문화적 개념이나 그들을 위한 어떤 규범을 넣어서 더욱더 성차별을 만들어낸 거죠. 냠냠이가 한 이야기에 덧붙여서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남성, 메일과 여성, 피메일로 나뉘죠. 호모사피엔스 남성은 X 그리고 Y 염색체를 가진 존재고 여성은 X 염색체 2개를 가진 존재죠. 하지만 남자, 맨, 그리고 여자, 우먼은 생물학적 범주가 아니고 사회적 범주를 지정한 거죠. 물론 대부분의 인간 사회에서 대다수의 경우에는 남자는 남성이고 여자는 여성이지만 남자와 여자라는 사회적 용어는 많은 것을 담고 있고 이것은 생물학적 용어와는 관련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인간종을 구분하는 방식이 남성과 여성, 성이 들어가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사실관계로 나뉜다. 자궁이 있고 없고 출산이 가능하고 불가능하고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니까. 어디까지나 생물학적인 구분을 한다는 내용이고, 그러나 이런 생물학적 구분과 달리 남자와 여자로 나누는 것. 이것은 바로 사회적 범주로서의 구분이라는 거지. 그러나 우리 사회는 생물학적 구분보다는 보다 더 사회학적 혹은 사회적인 구분에 가깝다는 거고, 이런 사회적인 구분이 실제 성차별 혹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남자와 여자의 정확한 정의가 문화마다 다르지만 거의 모든 문화가 여성성보다는 남성성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는 데는 모종의 보편적인 생물학적 이유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야. 정리하면 여성성보다 남성성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기는 이유를 크게 유발 하라리가 3가지 정도를 꼽아왔다. 네. 유발 하라리의 개인적인 주장이라기보다는 학계에서 혹은 역사적으로 통용되는 이론 혹은 주장 3가지를 유발 하라리가 정리해서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거. 자,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근력이에요. 가장 흔한 이론이라고 하는데 근력 힘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더 힘이 세기 때문에 큰 완력을 이용해서 여자를 강제로 굴복시켰다고 말하는 이론이에요. 근데 이 근력을 강조하는 이론에는 2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라리가 주장을 해요. 남자가 여자보다 강하다는 그 진술은 평균적으로만 옳고 또 특정한 종류의 힘에 대해서만 옳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자가 오히려 남자보다 굶주림, 질병, 피로에 대한 저항력은 더 크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남자보다 더 빨리 달리고 더 무거운 거를 들 수 있는 여자도 많고요. 네. 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경우는 육체적 힘과 사회적 권력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점인데요. 20대나 이제 청소년들이 연장자보다 훨씬 더 힘이 세지만 60대 사람들, 연장자들이 젊은 20대 층한테 권력을 행사하는 게 보통인 것처럼 이게 예시로 들어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여성성보다 남성성을 더 가치 있게 이야기하는 3가지 방식 중 하나,
근력을 냠냠이가 말씀드렸고 네. 보통 남자가 여자보다 근력, 힘, 네. 완력이 더 세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라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선에서의 이야기를 하라리가 반론을 한다. 그 반론에 대한 두 가지 근거로 남자가 여자보다 강하다는 진술은 옳지 않고 그러니까 평균적일 수 없다는 거지. 그리고 둘째로 더 중요한 사실이라고 강조한 육체적인 힘과 사회적 권력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설명은 이것은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닌 남성 남성의 문제로 접근해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만 해도 실제 힘이 더 센 덩치가 더 큰 20대의 청년들도 60대, 70대, 80대의 동성인 혹은 이성인 남성과 여성들에게 그 완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전반을 살펴봐도 신체적 기량과 사회적 권력 사이에서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거야. 네. 네.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육체 노동은 하층 계급이 맡고 있고 이것은 먹이사슬에서 호모사피엔스가 차지하는 지위를 반영한 현상일지도 모른다고 설명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근력이 좋고 힘이 세고 완력이 좋은 친구들이 사회에서 최상위층을 담당하고 있다면 그런 논리 구조로 남성성이 여성성보다 더 뛰어나다고 설명할 거라면 이미 이 호모사피엔스인 인류가 중간 자리. 자연 생태계에서 최상위층에 오를 수 없다는 거야. 네, 그냥 중간쯤에 있을 것이었죠. 만약에 그렇지. 그랬다면. 예를 네. 들면 우리가 사자나 호랑이랑 1대1로 싸워서 혹은 1대5로 싸워서도 이긴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근력과 완력만으로는 그러한 근거로 하라리는 남성성이 여성성을 근력으로 지배하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설명한다는 것. 자, 둘째. 남성의 지배가 힘이 아니라 공격성의 결과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지, 이제 근력이 아닌 공격성을 이야기해본다. 네. 네.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결과로 남자는 여자보다 폭력성을 훨씬 더 많이 갖게 되었다는 거죠. 전시에도 군대를 통제하는 것이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남자는 민간 사회에서도 주인이 되었다라는 사회적인 플로우를 설명하고 있고 맞아요. 남자들은 민간 사회에 대한 통제권을 이용해서 더 많은 전쟁을 벌였고 악순환인지 선순환인지 모르겠지만 네. 민간 생활에서 전쟁으로, 전쟁에서 다시 민간 사회로. 네. 그래서 이 전쟁의 횟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사회 전반에 대한 남자의 통제력이 커지게 됐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설명이 남성성이 여성성보다 더 뛰어나다는 가치로 설명하는 두 번째 근거, 공격성의 결과의 근거로 주장하는 내용이다라고. 네네. 근데 그 보통 전쟁에서 승리의 열쇠는 남성성이 지닌 그런 지배적인 공격성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본국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해외에서 동맹국을 구하거나 적군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일반적이었다라고 하라리는 주장을 하고 그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승리의 열쇠라고.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하라리는 공격적인 야수가 전쟁 지휘관으로서는 오히려 최악일 때가 많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보다는 유화 정책,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정책을 쓸 줄 알고 사람들을 조작할 줄 알고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협동적인 인물이 훨씬 나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흔한 고정관념에 따르면 여자가 남자보다 남을 조종하거나 유화책을 쓰는 능력이 우월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도 뛰어나다고 하는데 이런 고정관념이 정말 진실이었다면, 진실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었다면 여자들이 오히려 남자보다 더 뛰어난 정치가나 제국 건설가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벌어지지 않았고 왜 그런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라리조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 네. 자, 그래서 남성성이 여성성보다 더 뛰어나다는 가치로서 근거를 드는 두 번째 공격성의 결과라고 설명을 하는 이 파트에서는 전쟁과 전쟁이 아닌 시기가 반복되면서 남성들이 그러한 사회 주도권을 갖게 된다라고 팽수기가 말씀드렸고 그러한 반론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식은 이러한 폭력성이 아닌 상대를 유화하거나 조작하거나 다른 각도에서 협동적으로 전쟁을 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는데 네. 이러한 하라리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하라리가 재반론하는 방식 그렇다고 여성성이 남성성보다 더 뛰어난 가치도 아니야. 왜냐? 그것은 아직까지 확실히 검증되거나 사실로서 확인된 바는 없다. 그렇지만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남성성이 여성성보다 공격성 때문에 뛰어나다고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 네. 그러한 정리로 세 번째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유형은 완력이나 폭력성은 덜 중요하게 보고 대신에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를 통해서 남녀가 각기 다른 생존 또는 번식 전략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데요. 그렇다. 남자들이 가임기 여성을 임신시킬 기회를 놓고 서로 경쟁을 하고 번식을 성공할 확률을 무엇보다도 넘어서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유전자들을 후대에 물려주게 되었다는 거죠. 반면에 여자들은 자신을 임신시킨 남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임신을 하는 그 9개월 동안 아기를 품어야 되고 그 기간 동안은 본인들의 식량을 구할 기회가 줄었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이 필요했고 이 도움을 받기 위해 여자들은 남자가 필요했던 거라고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자 자기 자신과 그녀가 품은 자녀의 생존을 보장하려면 남자가 내세운 조건은 뭐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론은 남녀의 생존 전략이 이렇게 달랐던 탓에 남자는 야심 있고 경쟁적이고 정치와 상업에 뛰어나도록 프로그램이 된 것에 비해서 여자는 그런 것을 피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헌신하는 경향을 지니게 된 거죠. 하지만 여기에 이제 반론을 하게 되는데 하라리의 반론. 네. 네. 앞서 말했던 이론에서의 문제가 되는 것은 여자가 외부의 도움에 의존하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이 아니고 남자에게만 의존을 하게 되었다는 가정, 그리고 남자의 경쟁성이 남성의 사회적 우세를 낳았다라는 가정이에요. 네. 여기서 예를 드는 거는 동물 세계에서의 코끼리 그리고 보노보인데요. 이 두 동물은 목건 중심 사회를 나타내는 종인 거죠. 이들은 암컷들로만 구성된 사회적 네트워크를 건설해서 서로 도우면서 새끼를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노보와 코끼리가 이렇게 목건 중심의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하면 호모사피엔스는 못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다. 없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어쩌면 호모사피엔스의 수컷들은 신체적 힘이나 공격성 그리고 경쟁성이 특징이 아니라 사회적 기술이 우월하고 협력을 잘하는 것이 특징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알 수 없다라고 코멘트를 달고 있죠. 네. 자, 그래서 남성성이 여성성보다 뛰어난 가치라고 일반적인 주장 중에 마지막 가부장적 유전자, 즉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를 통해 남녀가 각기 다른 생존 및 번식 전략을 발전시켰다고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역시 근거를 들고 그에 대한 유발 하라리의 반론을 제기한다. 그래서 2부 정리. 저희가 1부와 2부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농업혁명이다. 네. 수렵 채집을 이어오던 시대와 달리 농업혁명을 통해 잉여 생산물이 증대됐고 그로 인해 인구가 증가했으며 네. 이러한 인구의 증가로 문명이 발생하게 되었다. 정착생활하는 등등의 일반적인 특징을 다루는 반면 최대의 사기극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농업혁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에 대해 설명한다는 것. 그래서 농업혁명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야말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가 어떤 반열에 오른 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보고, 이런 농업혁명 이면에 인류가 재조명해야 할 부분, 어떤 포인트라고 본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이전의 수렵채집 시대에 생각해보지 못할 만한 개념들이 등장이 되는데 그것을 유발 하라리는 상상 속의 질서, 가상의 것 혹은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가 5, 6, 7, 8장을 통해서 법과 제도, 시스템, 예의범절, 사회규범 등이 출현하게 됐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국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일조하게 됐다는 것. 또한 그런 개념과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데이터를 발생시키고 그것들이 쓰기에 시작이 되어 숫자도 사용하게 되고 기호와 부호 등의 출현도 도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또 다른 부작용, 위계 질서가 생기고 저희가 예로 들었던 카스트 제도와 인종차별 그리고 남과 여의 성차별 문제까지도 대두되게 되었다는 것. 네.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을 농업혁명 이후에 발생하게 된 다양한 현상들로 짚어본다. 네. 자,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3부로 갑니다.